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네, 수상한 매일을 시작합니다. 엇박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는 수상한 매일함이고요. 저는 선사패 김PD입니다. 제 왼쪽에는 요새 돈을 갈키로 쓸어 담고 계시는 덕덕? 미녀 개구 우먼, 네, 그리고 현 장사꾼이죠 뭐. 미래의 재벌. 네, 요즘 공동구매를 강아지 병원비를 보태려고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조금 잘 돼가지고 네. 다행히 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다른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뭐 사실 뭐 문철식 씨도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탑급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선택하시나요? 네. 그럼 저도 이 꿈 놓치지 않겠어. 공부의 여왕이 될 거야. 최고의 장사꾼을 위하여. 장사꾼 허한나, 네, 대하 드라마 보여주겠어. 자, 그리고 우리 핑크 러버. 오늘 두 분이 또 핑크시네요. 남자는 핑크. 그렇죠. 네. 네, 남자는 귀엽네. 멀시. 네, 자비롭게 살아야죠. 멀시.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자비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몸의 세계서라도 그걸 기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한숨을 좀 쉬셨는데 네. 또 걱정이 있으신지. 아니 뭐 돈이 잘 안 벌리고. 공부하시려고요?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셨군요. 사람이 이게 뭔가 한결같이 좋은 시간도 없고 또 한결같이 불행한 시간도 없고. 맞아요. 예. 근데 어제는 우리 또 수매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 수매 팬 김경란 씨와 술을 한잔 하는데 아. 꼬치집을 갔는데 그 집 또 사장님께서 저희 수매 팬이시라는 거를 몇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은행 2개를 한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을 두 줄을. 서비스 주셨습니다. 네. 수매 덕분이었어요. 소매가 그리고 드디어 제가 허언증이 아니라는 게 이게 유튜브 나간다는 게 두 분이 안 믿으셨지만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간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젠 좀 해야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 사기꾼이냐 뭐냐. 아니 팟빵에 의뢰를 해도 말이 뭐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한테 맞아. DM을 보내서 언니 언제 해요? 사람들이 수매를 내가 만드는 줄 아나 봐.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도 몰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범죄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메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듀얼을 혹시 아시나요? 아주 옛날에 이 영화의 현실판 같은 뉴스를 TV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공포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90년대 초쯤 MBC 9시 뉴스 데스크에서 본 뉴스였고 내용은 서울 시내 외곽도로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차 한 대가 아무 차나 타겟팅을 해서 계속 쫓아다니며 위협 운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을 직접 겪은 택시기사님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아니 그날 제가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요. 뒷차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따돌려 봤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박을 뻔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서 잠시 정체하는 와중에 사이드 미러로 그 차를 봤거든요. 운전자가 사과를 질질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순간 진짜 이놈이 미친 새끼구나 싶어가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쳤고요. 겨우 따돌릴 수 있었어요. 어맹란인데요. 90년대니까. 예.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일방적으로 매체에서 공급해주는 뉴스만 기다리며 볼 수밖에 없던 시절이라 며칠 동안 후속 뉴스를 기다려봤지만 그 운전자가 잡혔다거나 정체가 밝혀졌다거나 하는 뉴스는 어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뉴스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본인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며 생판 모르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배포파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둑질은 돈과 물건이 탐나서 그렇고 사기도 어떤 목적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저렇게 스토킹하는 등의 범죄는 왜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요새였다면 이거는 이제 한문철의 블록박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뭐 전혀 네. 예전에 그 더 카라는 영화가 있었죠. 70년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냥 미국의 그 평원 도로를 어떤 사람이 가는데 뒤에서 트레일러 같은 큰 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어머. 굽이길에서 죽일 듯이 하기도 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70년대에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코세지가 스코세지가 이런 형태의 일종의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도로 위에서의 어떤 보복과 거기서 이상 심리자들의 이런 행태들이 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보복 운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타인을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딴지 10년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처음 나간 날
내가 느리니까 뒤에 있던 차가 날 추월해서 가면 되잖아 추월해서 네. 내 앞으로 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렇지. 보복 운전하는 거지. 근데 나 고속도로 처음 나간다. 엄청 무서웠겠다. 근데 그런 거는 그건 미친놈들. 왜냐하면 여러 명 죽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쓰는 걸 못 보고 뒤에서. 예. 그래서 저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 좀 골려줄까? 괴롭혀볼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막 상향도 키고 그러는 경우도 흔해요. 근데 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뭔가 긁혀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어떤 잡처럼 매일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매일, 특정 네. 대상으로. 매일이거나 아니면은 요일을 정해놓고 괴롭히고 다니는. 그 스트레스 푸는 거네. 그죠? 그때 제가 읽은 사건 기록은 공무원인가 그랬어요. 범인이. 아 그렇게 네. 한 사람이 무슨 법원 공무원이었나? 아. 어느 건설부 공무원이었나?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벌할 조항이 없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네. 일종의 괴롭힘 범죄이기도 하고 묻지마 범죄이기도 한 거죠. 음. 근데 법상으로는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야. 지금은 스토킹이죠. 네네. 그때 그런 스토킹 죄가 없었거든. 그 정유정 작가님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들이 여자의 뒤를 밟으면서 여자가 긴장하는 그것을 즐기는 사냥감의 공포를 즐기는 제가 얘기해 준 네. 겁니다. 아, 예. 정의적 인터뷰 해주신 네. 거기 배 생각이 교수님이 나요. 얘기했다고 해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맥락을 아니, 근데 인터뷰를 뭐 해주시는지. 지금 우리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나 그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나무 위키를 좀 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익명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보통 썬팅을 많이 하는데 이 아저씨는 사과 질질 흘리면서 먹고 네. 그걸 본 것 같아. 그것 또한 사과도 약간 퍼포먼스였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라기보단 더 위협을 하기 그렇죠. 위한. 내가 여유 있게 뭘 노려보고 있다라는 걸 되게 가까운 데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흘리면서 먹는 사람.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포식자 네. 같은 이미지가 떠올리는 형태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자기가 차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그거를 더 방패막이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차가 자기의 자, 어. 자기를 대신한 자. 굉장히 이거 좀 과한 추측일 수도 있겠는데 성기가 작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진담으로는 네. 실제로 박 PD 있나? 네. 근데 이건 방송이라 어. 그러면 박 PD는 무섭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안 이 무서워. 사람은 상관없는 거지. 아, 이 사람들이 고소할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박 PD는 고소하는데 큰, 저는요. 저는 안 무서워요. 큰 차는 오버핏한 큰 차는 성기가 작은 남자라래. 오, 지금 몇 명 선배가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지나치게 바퀴 큰 거 네. 이런 것을 하면은 자기에 대한 성기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한다고 해요. 남성적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 근데 왜냐면 또 작으신 여성분들이 SUV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비슷한 맞아요. 거겠다. 예, 예, 예. 네. 그 약간 작은 분이 작은 데서 나오면은 얕잡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럼 큰 여자가 더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건 뭔가요? 그건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 레이에 몸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나가. 네. 아니. 오빠 대우 해주니까 신났어? 죄송합니다. 2살 차이는 뭐 미국 가면 오빠도 아니잖아. 멱살 잡아. 아, 나 진짜. 근데 여기 M, E, 여기 R 이거 잘라버린다. 중간에. 못 찢어버려. 알겠습니다. 팍! 그 반을 갈라버릴까 보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년째 잘 청취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 애청자입니다.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나 메일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써봅니다. 당시 저녁이 되기 전 오후쯤 저는 마트에서 산 물을 손수레에 담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일용직 일을 하실 것 같은 차림의 아저씨 한 분이 종이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빠르게 걷다가 아저씨 바로 뒤쪽까지 따라잡았는데 그때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인도에서 도로 밖으로 나가시곤 제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걷고 있던 인도는 사람 서너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 아무리 놀랐어도 인도 안으로 피해도 됐을 법한데 아저씨는 위험한 차도로 나가면서까지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도 인도 안쪽에 건물에 뭐가 있어가지고 놀라셨나 해서 건물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저씨는 저를 보고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갑자기 돌아서서 저보다 훨씬 빠르게 걸어가셨고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뒤에 있던 제가 빠르게 가까워지니까 놀라셨나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피싱 범죄가 성행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수금책이고 쇼핑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차도로 뛰쳐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뭐 소도둑처럼 좀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놀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매주 월요일 늦은 밤부터 매일 사연을 기다리며 듣는 애청자로 간혹 일주일에 2개만 올라오면 약간은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길게 쭉 지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00% 네. 이건 이 사람 얼굴 보고 놀래. 소도둑 같은 얼굴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손수레에 물을 싣고 거기다 이렇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봉다리도 아니고 손수레인데. 그러니까 손수레를 갈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놀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금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대기하고 있지 이동하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는 이 사연자분의 이걸 상상해 봤어요. 네. 외양을? 그렇죠. 소도둑같이 본인이 얘기했고 손수레에 네. 물을 잔뜩 그러니까 며칠 먹을 물을 잔뜩 거기다가 기타 등등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잔뜩 네. 뭐 하는 사람일까? 시민이죠. 그냥 무거운 거를 들기 싫은 사람이죠. 그래서 왜냐면 얼마 전에 hen성가이즈 영화 보니까 네네네. 마음은 너무 선량한 두 형제인데 이제 외형이 너무 험상궂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놀래서 네. 막 다 죽을 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무서워요. 저도 배 교수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나는 왜 모르니까 교수님 목소리만 알고 외형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기 구석에서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저 사람 뭐지? 나 혼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 들어왔는데 그 녹음실에 계시는 거야. 배 교수님이 그때 생각했지. 그 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나 눈에서 안광이 막 나오는데 나를 살짝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노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사연자가 그것도 뛰었어요. 무서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왜 뛰어? 아니, 본인은 이렇게 녹을까봐 뛰었지만 또 이상하잖아요. 술에 이걸 뛴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았겠지. 그렇겠지. 거기 수레에 시체를 실어가는 줄 그럴 수 알았겠지. 근데 왜냐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일단 안 보이고 뒤에서 뭐가 그랬겠지. 헉헉거리거도 했는데 사실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기의 맞아요. 외모가 예. 조금 험상 굳으셔서. 예. 근데 그분들도 장점은 있잖아요. 뭐 누가 쉽사리 덤비거나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 중에서 정만식 배우 이런 분들이 막 얕잡아 보는 시선이 사회적 시선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좀 부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전경 애들이 저는 절대 검문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아니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상 있고 딱 머리 하고 딱 하고 하면 이제 가세요 이래요? 학생 같으면 잡는 거지. 네. 그런 나는 건가? 학생 같지 않아. 불신 검문이 지금 없나요? 지금 없죠. 저 어렸을 못하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 못하죠. 네. 왜냐하면 부신 검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아예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면 무조건 보여줬는데. 근데 저는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는 우리만 아는 걸로 할게요. 우리만 아는 걸로. 세상 편하게 사셨군요. 그렇죠. 예. 자,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메일을 씁니다. 저는 서울의 다세대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 전 빌라 전체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봤더니 저희 건물만 정전이 된 듯했고 두꺼비 집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전기가 계속 안 들어오길래 한전에 연락했더니 기사님이 오셔서는 전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누가 고의로 건물 차단기를 내린 것 같습니다. 빌라 관리자분과 CCTV를 확인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차단기를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뒤로는 CCTV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크라임을 몇 번씩 들었던 저로서는 이건 분명 동네 주민 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낌상 정전이 된 후 제가 창밖을 내다봤을 때 왠지 방화범이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켜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리자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 확인한 경찰은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CCTV 동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분께 동영상을 보시면 범인 특정할 수 있나요? 그건 접수해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라 정확하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비슷한 민원 접수가 된 게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관리자분은 빌라 앞에서 흡연하는 분들이랑 실랑이가 몇 번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했습니다. 또 본인이 여자라서 괜히 신고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무섭다며 빌라 분들과 상의한 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차단기 쪽에 열쇠를 달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일도 경찰분들이 정말 성의껏 조사해 주실까 싶고 범인이 잡힌다면 그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또 차단기를 내리고 빌라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낄낄거렸을까요? CCTV상 얼굴은 안 보여도 큰 덩치에 안경을 쓰고 빡빡머리라서 금방 알 수 있는 비주얼인데 마주치게 되면 전 도망가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벨 교수님의 예리한 분석과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사건 하나 바로 떠오르네요. 뭐예요? 가스 밖에서 잠그고 나오는 거 기다려서 공격하려고 그 생각 갑자기 나는데요? 어머. 다가구 주택 같은데 네. 사건이 있었죠. 이 경우는 법적인 걸 얘기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가게인 경우에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제 이게 입건이 가능하다고 한 거고, 그럼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전기공사 같은 걸 해본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걸 내리면은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라든가 이런 데 차단기 박스를 열쇠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있으면 차단해야죠. 무섭긴 하네요. 혹시나 또 더 큰 어떤 그렇죠. 네. 2차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걸 내리면은 꼼꼼해지니까 당연히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침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또 나오는 거 보고 침입하고 그럴 수 대박 있기 무서워. 때문에 봐봐. 예. 내렸는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숨었어.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불이 켜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뒤에 남자가 이렇게 서 있어. 오. 오 무서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범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각 가구당 차단기를 안에 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빌라라서 아마 외부 차단기가 있고 분전반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내린 것 같아요. 그걸 아는 놈이죠. 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누가 그렇죠. 알아요? 아는 놈이죠. 예. 요새 막 그런 거 막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글 많이 올라오는데 배달 인증샷들을 기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찍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요새 띵동 누르면은 기사님이 저 멀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한참 뒤에 문을 열거든요. 왜요? 문 열고 문 뒤에 이렇게 숨어 그렇죠. 있을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으니까 혹시 미친놈이 배달 기사가 아니라 배달 기사는 놓고 갔는데 그걸 보고 어떤 놈이 와서 배달했다고 하면 열 걸 그렇죠. 아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근데 그런데 범죄 될 수 있겠네. 왜냐면 봐봐. 만약에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 근데 저 집에 여자 혼자 사는 걸 알아. 근데 내가 우연히 나가다가 배달기사 온 걸 보고 아, 저 집 여자 혼자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거기를 딱 타이밍 맞춰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죠, 오, 있죠. 뭐든 많이 너무 무섭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택배나 이런 거는 여자 혼자 있을 때는 안심 택배함이라든가 네.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해주지만 네. 특히 이런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경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네. 일단 이 소리를 내는 거야. 아우 가만히 사냥개 소리를 내. 아우 가만히 있어. 잉잉잉 한 다음에 소리 낸 다음에 하는 거야. 밖에서 기사님이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기사님은 가지. 아, 네. 기사님은 가면 되는 거고. 네. 저 여자 왜 저러나 싶어. 요새는 이제 하여튼 네. 택배 관련된 부분에 그런 이슈들이 많고 여기서는 CCTV는 하나 더 다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아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집 안에 건물 안에 CCTV가 있잖아요. 예. 근데 밖에 있는 차단기를 내렸어. 그럼 CCTV는 작동해요? 대체전으로 배터리로 하는. 있으면은 아. 되는데 그게 발전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같이 나가죠 전원이. 근데 이제 배터리가 조금만 있어도 네. 상관없어요. 예. 잠깐 동안 더 켜져 예, 있으면 되니까. 그게 뭐 긴 시간이 아니니까. 예. 네. 항상 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메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이 좀 무섭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근 불안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물어볼 곳이 수미밖에 없는 것 같아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얼마 전 주말 아침 집을 나서려던 동생이 급히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오며 집 현관문 앞에 꽤 많은 양의 핏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3층짜리 연립주택단지의 맨 위층이며 엘리베이터가 없고 D자로 꺾인 계단이 있습니다. 피를 본 가족들은 아침부터 깜짝 놀라서 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온갖 추리를 했어요. 엄마는 피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아빠는 누군가가 술 취해서 잘못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마치 코피 흘린 듯한 점혈이 저희 집 문 앞에만 후두둑 떨어져 있고 계단을 따라서는 한 방울 정도씩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았다기엔 경로가 너무 단호하고 헤맨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핏자국은 1층 계단에서 공동현관 외부까지 이어지다가 딱 끊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 보도에는 아무 자국이 없었어요. 취한 사람이 잘못 찾아왔다면 도락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등 뭐든 들려야 했는데 전날 새벽까지 작업했기 때문에 깨어있던 저로서는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코피라고 하기에도 양이 좀 많았고요. 문 앞에서 한동안 피 흘리며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 후덜덜합니다. 저희 단지는 꽤 세대수가 많은 연립단지지만 동마다 경비실이나 1층 공동현관 잠금도 따로 없고 중앙관리실에서만 경비 역할을 하는데요. 관리실에 외부 CCTV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저희가 직접 CCTV 확인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단지 새벽 3, 4시쯤 젊은 남자가 외부 현관 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단지 거주자인지 정도 확인만 좀 해주시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물으니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니 경찰 쪽에선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출동도 안 했고요. 문 밖이니 외부긴 하지만 그럼 저희 입장에선 아무런 조치도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황당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동생이 저녁 9시경 집에 올라와 보니 집 앞 혈흔이 급하게 딱 껴져 있었다는 겁니다. 1층까지 드문드문 있는 핏자국은 그대로고요. 저희 집 앞 혈흔만 급하게 닦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중에 누가 와서 닦았다는 건 역시 같은 단지 주민 아닐까요? 새벽에 찍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관리실에 재문의했지만 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장본인인 저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는 누군가 굳이 와서 닦은 걸 보니 별일 아닌 것 같다고 하시지만 집에서 주로 지내는 저와 엄마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역시 술 취한 사람의 실수 정도로 넘어갈 가벼운 일인 걸까요? 근데 굳이 문 앞에서 두드리거나 하지 않고 피만 뚝뚝 흘리다 가는 건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사전에는 어떤 보호 조치나 심지어 알아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배 교수님, 김 PD님, 안나 언니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런 빌라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에 모여 있는 빌라 단지죠. 동, 예, 빌라 동들이 단지죠. 이렇게. 예. 저 같았으면 바로 112 신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꼭대기 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까지 모르는 올라올 사람이- 일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층도 그 아니고. 아니고 그럼 바로 신고하고 사실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CCTV를 확인을 해줬겠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소장이나 이 관리인들은 왜 그랬을까? 당연히 뭐냐면 자기들 책임이 날 것 같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피는 맞죠? 피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피 같아요. 왜냐면 그건- 피가 아니면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염소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문제는 이거를 왜 소장이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나? 그렇죠.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아, 일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만들고 싶지 그렇죠. 않은 거. 자기네들이 거기를 작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아는 누군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포 이것 때문에 문책을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죠.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네. 바로 닦았잖아요. 음. 닦은 거는 관리사 애들이 닦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뭐 뻔한 거예요. 다시 범인이 안 하죠. 그렇죠. 안 와도 그건 뭐 이렇게 이 문제가 자기들 책임지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혈흔 패턴 분석할 때도 이게 정방향으로 위에서 일자로 수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흘린 게 방향성의 네. 물방울처럼 있느냐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위에서 뚝뚝뚝뚝뚝뚝 그러니까 여기 서 있었는지 그렇죠. 가만히 네. 피가 흐르는 동안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왜 신발 자국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발끝이라는 게 없는. 그럼 그게 아니라 거기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뚝뚝 하고 바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뒷걸음질을 쳐서 뭐 나가. 그랬거나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문이랑 너무 가까워서 무서워요. 그렇죠. 바로 앞이잖아요. 예. 거의 정수리를 문에 대고 그렇죠. 예. 흘릴 정도의 가까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다는 아니면 거죠. 문에서 나오면서 흘릴 정도로 문이랑 네. 진짜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들은 아닌 거고. 혹시 그런 건요? 이 아내를 바깥에서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럴 수 이렇게 있는 거지. 보면서 출혈이 났을 가능성. 그건 천도사인가요? 왜? 보면서 출혈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싶어서 네가 구멍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뒤통수를 맞아서 피가 흐른 거죠. 괜찮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전제가 이게 피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네네네. 왜냐면 다른 거일 가능성이 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네. 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피를 흘릴 정도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와서 집을 잘못 찾아갔고 뭐 이런 형태.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 네. 제일 빠른 거는 112 신고할 때 약간 뻥을 쳐도 돼요. 두드렸다 보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위험한 상태다. 와 본단 말이에요. 와 보면은 당연히 관리소에서 보여준다고. 그럼 거기서 해결하는 건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관리소에서 약간 은폐하거나 축소할 계기를 준 거고 네. 일단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거고. 어. 근데 다음에도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지나가는 놈이 그냥 집을 잘못 찾고 한 거고, 일회성으로 예, 또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뭐 관리소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예. 알겠습니다. 사연은 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 댓글도 팟빵 앱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달리고 있겠죠. 유튜브는 네, 팟빵 앱 댓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유튜브가 하겠습니다. 만들어줘야지.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댓글 계시잖아요. 걱정하고 앉았어.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업로드도 안 했는데. 이 178화에서요 화장실 사용법, 서비스직의 화병, 그리고 홈캠에 집착하는 엄마, 남편 바람 관련된 사연 댓글이 달렸는데요. 먼저 이 모태솔로님께서 어머 변기 구렁이 울 아들하고 똑같네요. TMI로 전 쌀 때마다 물 내리는데 아들은 다 싸고 닫고 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잊어먹고 그냥 가버리면 그 구렁이 면접을 제가 하죠. 다음부터 나만 당할 수 없다 싶어서 이미 버린 눈 사진 찍어서 보내요. 예. 아 그래 이것도 어쩌면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아무따 한번 내리는 거. 네. 물이 아깝지만. 네, 사연은 일단 남편이 자꾸 물 안 내리고 뚜껑을 닫아놓은 채로 음. 샤워하러 들어간다 이거였고요. 아키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카페 점장하시는 분의 사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 얘기인 줄 알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숨에 메일을 보낼까 몇 달을 고민했거든요.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퇴사한 후에 알바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알바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다 보니 점점 사람만 봐도 싫고 나한테 어떤 말이든 건네는 순간부터 싫고 모든 욕부터 나오고 똑같아요. 저는 정말 친한 오래된 친구들을 제외하면 연락도 다 끊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봐요. 주변 서비스업 종사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안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알바가 아닌 사장인 친구들도요. 그리고 배 교수님 말씀처럼 뭐든 네가 다 해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시죠? 99번 친절하다가 한 번 못하면 욕먹지만 99번 싸가지 없다가 한 번 웃어주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다 놓고 진짜 반존대로 응대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항상 저거 잘못 건들면 지읒되겠구나 싶은 표정으로 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엔 친절해지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신과에도 갔는데 심각한 공황 상태인데 사회 공포증이 심한 공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두기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다니시면서 버텨보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호모 아카데미쿠스님께서 오늘도 배 프로파일러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새삼 놀라게 되네요. 애기 봐주시는 분이랑 인간적인 상호 공감을 먼저 이루라 말씀해요 라고. 밑에도 같은 내용이었죠. 맞아 사실 뭐 쇼파 높은 거 엄마 아빠가 좋으려고 그런 거니까. 네. 도토리 밤토리님도 애기 엄마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은 본인이 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이인데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진짜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우와 울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엄마라고 다 케어가 다 100% 가능한 건 아니야. 또 애를 떨어뜨려서 불안했다 도우미 분께서 그랬던 어머니 사연자 분이셨고요. 시오기님께서는 우리 와이프가 연년생 딸아들 10살, 9살까지 거의 독박 육아였음. 퇴근 후 같이 한다지만 한계는 있고 근데 엄마 아빠가 키워도 애들은 다치긴 해요. 본인이 일 그만두고 아이랑 24시간 붙어 있어도 다칠 수 있어요.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힘든 시기신데 힘내세요. 네, 다들 힘든 시기에는 예민해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생각도 좀 좁아지고요. 그럴 때 조금 객관적인 시선을 받고 싶으면 저희 크라임에 주소 나가고 있죠. crime@podbbag.com으로 그래 자막은 꼭 이 손가락 밑으로 넣어줘야겠네요. 네, 이거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해요. 바이.